여러분 구독. 자, 요즘 이슈가 뭐죠 여러분? 이슈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뭘까요? 셧다운 그놈의 셧다운 지겨워요. 헝다그룹 그놈의 헝다그룹 지겹죠. 항상 그랬어요. 항상 역사적으로 뭐 코로나 빔 때도 그랬고, 제가 그거를 이제 증시와 골드와 달러와 그리고 또 뭐 비트코인 같이 엮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싸움에 증시가 각이 움직여요. 원래 지금 공화당, 민주당 인프라 법안 때문에 막 싸우고 있죠. 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총정리. 자, 궁금하신 분들 다들 기다리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자, 첫 번째 일단 자, 인프라 복지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추석 때 뭐가 이슈였냐? 네, 맞습니다. 에버그란데 사태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요동을 쳤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요동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롬 파월이 제가 금리가 동결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테이퍼링이 연기되면서 단기간에 비트코인과 증시가 올랐어요. 왜?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긴축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푼 돈을 거둔다기 때문에 대중이 받아들이기에는 공포다. 근데 이게 해소가 되면서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왔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인만 보시면 중국 퍼드부터 해서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거는 무시하세요. 왜? 대중이 받아들이는 거는 페이크 뉴스여도 그게 공포겠지만 매년마다 중국 퍼드는 나왔기 때문에요. 사실 저한테는 중국 퍼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금리와 테이퍼링과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프라 법안, 그리고 중국의 에버그란데요. 에버그란데. 왜냐? 일단 9월에 굉장히 퍼드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뭐냐, 이번에 에버그란데가 지나가고 이제 FOMC 회의가 지나가니까 또 이제 얼마 안 남은 인프라 법안이 또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뭐냐?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뭐 국가부도 위기가 또다시 전 세계를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국가 재정과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아 관련 예산 법안들에 대한 정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쉽게 말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번 주까지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행정기능을 상실하는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는 셧다운이에요. 이 셧다운이라는 세 개의 단어만 딱 머릿속에 각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역사적으로 셧다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의회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복지 예산 지출 등을 골자로 한 예산 법안들을 이번 주에 논의한다. 그래서 상하원 다수당의 민주당은 법안의 강행 처리를 추진한 반면에 공화당은 이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결국에 이게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격렬히 치열하게 싸우니까 셧다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셧다운이 일어나서 이게 국가 디폴트 사태까지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일단 S&P 주가 지수예요. 주가예요. 주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셧다운이 일어났을 때 주가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976년 9월 30일 제너럴 포드 대통령 때 셧다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차트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셧다운이 일어난 뒤에 S&P 500 지수는 하락했다. 이때 하락 비율은 다소 공포였다라는 것을 차트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냐?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 때예요. 빌 클린턴 많이 아시죠? 빌 클린턴. 이때 또 셧다운이 일어났어요. 이때도 어땠냐? 주가가 일단 셧다운 떨어지고 나서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락이라기보다는 통계치를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인 추이. 자, 2013년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슝. 너무 이제 우울하시니까 효과음 좀 넣어보고요. 이때도 셧다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셧다운이 이때 사이 10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때 한번 터졌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악재로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20일 날 셧다운을 했어요. 그리고 22일까지 셧다운하고요. 그 다음에 2월
2월 9일날 반나절 동안 셧다운 했는데 이때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 이때 주가가 하방을 쳤습니다. 하방. 자, 셧다운 때. 그리고 나서 12월에 우리가 많이 아는 멕시코 국경지대, 이때 공화당 민주당 겁나게 싸우죠. 그리고 셧다운이 터지고 또 시장은 이미 선반영 됐겠지만 또 한 번 더 내리 꽂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4일 뭐 이렇게까지 이뤄진 다음에 1월 25일부터 2월 15일 이때 또 정상 가동이 됐어요. 트럼프가 역사적인 이래로 셧다운 장기간이 제일 길었던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셧다운이 난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방 치면 통계치에 의해서 이미 주가는 선반영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세력은 이걸 짐작하고 나서 털었겠지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많이 아는 다우존스 지수를 한번 보죠. 다우존스 지수. 자, 똑같이 보겠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걸 뭔지 핵심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널드 포드 셧다운 주가가 하방쳤어요. 1976년도. 그리고 빌 클린턴 때 한번 보죠. 이때도 셧다운 주가가 하방을 다소 쳤다. 셧다운 할 때는 하방을 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때 결국 이게 거시경제랑 맞물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는 비트코인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랑요, 증시의 시가총액이랑요 갭 차이가 급이 안 돼요. 아직까지 비트코인 시장이 연마다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당연히 엄청나게 성장한 건 맞아요. 태생에 비해서. 근데 문제는 증시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버락 오바마 때도 셧다운 이미 선반영되면서, 근데 한 번 셧다운 되니까 한 번 더 내려갔죠. 이때 끝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때 셧다운. 네, 빅쇼트가 나왔죠. 그리고 또 멕시코 때 계속 악재만 터지니까 내리꽂다가 한 번 더 내리꽂았어요. 한 번 더. 그리고 이때 또 반나절 2월 9일날 이때입니다. 이때 사이 이때 휴장이어가지고 여튼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 다음에 골드 차트 한번 보죠. 골드는 조금 안전사잔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보면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골드는 이제 주차트에다 그렸는데 골드는 보통 우상향을 한다. 반대로 가요. 반대로. 셧다운 터지고 이제 약간 눌리는 척하고 겁나 싸요. 빌 클린턴 때인데 앞으로 쭉 가보면 제럴드 때 셧다운 터지고 얘는 반대로 가요. 자, 해칭 수단에 대한 안전자산의 성격이 이때 대중이 받아들이기에 컸다. 눈에 보이시죠? 빌 클린턴 때 셧다운 역관광시키고 13년도 때는 의외로 이제 하방을 해요. 하방. 근데 통계치 현재까지는 반대로 상승한 적이 많았다. 트럼프 때가 이때예요. 이때 셧다운 터지고 오르고, 그리고 셧다운 끝날 때쯤 내렸다가 다시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2월 9일날 이때거든요. 이때 셧다운. 이때 보면 차트를 보면 2월 9일날 이때는 좀 보합세였다. 약세였다. 근데 셧다운 터질 때는 반대로 갔다. 그리고 12월 달에 셧다운 터졌을 때 올랐어요. 오히려 시장이 어떻게 이제 공포를 느낀 거다. 공포. 자, 이제 달러 가겠습니다. 달러는 차트가 좀 잘려있기 때문에 아마 빌 클린턴 때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12월 15일 이때예요. 이때 15일, 정확히 말하면 15일. 좀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때 달러도 같이 내리꽂았습니다. 이때죠. 이때 13년 10월 1일 이때거든요. 이때 내리꽂다가 이때 다시 오르다가 셧다운 끝나니까 내리고. 달러는 약간 살짝 애매하죠. 애매해. 그리고 트럼프 때는 오히려 이때는 내리꽂고 또 끝날 때 또 한 번 더 내리꽂았어요. 약세였다. 이때 2월 9일날 반나절 할 땐 또 내리받고. 근데 이때가 언제냐? 꽂고 있을 때 그때죠. 그때. 그리고 나서 12월달 이때입니다. 이때 셧다운 하고 오히려 달러의 강세가 진행되다가 셧다운이 이제 15일부터 정상 가동되면서 또 한 번 더 내려박았어요. 또 한 번 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한번 봐야죠.
달러는 지금 크게 본다면 더블 바텀을 형성하고 있죠. 더블 바텀. 아마 이 구간이 강력한 저항대가 될 텐데 이게 계속 오르면서 연준에서 계속 테이퍼링 얘기가 제 생각에는 금리가 2023년까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금리를 당장 인상을 해버리기보다는 보통 통상 금융위기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때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테이퍼링을 합니다. 이때 돈을 확정을 지은 거예요. 그때까지 양적 완화를 여러 번 하고 사실 이 사이 2013년도 5월인가 6월에 벤 버냉키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 테이퍼링이 실시될 수도 있다 하는데 거의 약 7개월 동안 연장이 됐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금리가 인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이 금융위기가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때 파급력에 비해 지금도 금융위기 코로나 빔이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08년도랑 2014년도까지 이렇게 길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코로나는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 굉장히 사이클이 빠르다. 그래서 이때보다는 기간이 좀 더 빨리 종료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계속 터지고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만약 지금 인프라 법안 돈을 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다시 여러 번 나눠서 양적 완화를 하고 테이퍼링을 연기시킨다면 이 시장에 돈을 또 풀어요. 그럼 비트코인 시즌이 오히려 연장이 될 수 있다. 증시가 연장이 될 수 있다. 연장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왜냐? 반대로 생각해서요. 금리가 인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해요. 공식적으로 연준이 기관에 우리 개미한테 돈 안 주잖아요. 연준이 돈 풀면 우리한테 주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기관에 흘러간 돈을 거두게 된다면 이 시장이 다른 곳에 돈이 나간다면 당연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모멘텀이 죽게 되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이 지금 적금이 거의 0%대잖아요. 금리가 투자에 대한 사실 가치가 없어요. 근데 다시 이자를 주고 하면 은행 금고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기겠죠. 분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에 대해서 막강한 파워를 지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쟁이라고 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금리 동결이냐, 금리가 내리냐, 금리가 인상이냐, 테이퍼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왜? 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시장에 막대한 돈을 푼 것을 연방준비위원회라는 데서 돈을 점점 푸는 거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줄인다. 그것도 이 푼 돈을 우리한테 개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기관에 푼 유동성을 줄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 달러 차트도 보면 서서히 강세가 되고 있는데 차트적인 입장에서는 이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하기 전까지는 결국 저항 맞고 다시 내려간다면 장기적인 달러 약세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흐름에 맞춰서 뭐 연준이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고 돈을 풀고 테이퍼링이 장기화가 된다면 오히려 달러 차트에서는 뭐를 보여준다? 달러의 약세가 진행된다. 여기까지가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같이 봐야 돼요. 자, 비트코인. 제가 이거는 시즌 종료 관점에서 이제 본 건데 무시하시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거를 뭐 엘리어트 파동은 제가 사실 잘 얘기를 안 하는 게 뭐냐? 물론 이게 맞아 떨어지면 돈 개 많이 버는데 내가 생각한 게 주관적이게 돼버리면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틀리면 나는 이게 4파라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일단 시즌 연장인 과정하에 이걸 4파라고 보면 5파동이 남았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로그 차트로 보면 이게 5파동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로그 차트를 끄면 5파동이 끝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5파가 끝났다 보면 오름숍 치면 돈을 많이 벌겠지만 반대로 말해서 이게 4파고 5파동이 남아있다면 숏은 죽겠죠. 그래서 저는 엘리어트 파동은 현재 흐름 관점,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차트가 보여준 걸로 이제 흐름만 이제 제가 보는 거지, 만약에 엘리어트 파동의 교과서적인 법칙 1파, 2파, 그 3파, 4파가 있는데 이게 4파로 봤는데 이 4파동을 깨버린다면 이거는 5파의 연장이 될 수 없다. 그쵸?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계속 강조드린 건 이 1년간의 저점. 왜냐면 이때 알트코인과 모든 자코인이 불장이 일어났던, 자금이 들어오면서 미친듯이 올랐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개박살 나면 아무리 존버족이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깨지 않고 만약에 여러 관점은 있어요. 삼각 수렴하면서 조정하면서 다시 바텀을 지지받고 간다면 고점을 넘겼을 때 그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5파였구나. 이게 4파동이 진행자였구나. 또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비비다가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면 이때 이제 우리는 5파동인 걸 알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새로 시작되는 것을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아무리 1파 2파라고 봐도 이것을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이거는 3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고점, 이때 고점은 무조건 넘겨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린 이 대추세선, 이 하락 추세의 대추세선은 매우 강력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 추세를 넘겨야 된다.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5만,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5만 3천 불이었는데 아마 시간이, 타임프레임이 지나면서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는 일단 러프하게 잡아서 5만 2천 불대가 나옵니다. 자, 이건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튼 비트코인의 그런 역사적인 것을 봤을 때는 어땠을까? 그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말하다가 샜는데, 자, 이때요, 비트파이넥스 기준으로 일단 트럼프 때, 이때는 오바마 때는 그냥 뺐습니다. 오바마 때는 13년도 10월부터 16일인데 이때 하루 내렸네요. 하루. 네, 버락 오바마 때도 비트코인도 하루 10월 1일부터, 이건 하루 지나고 내리꽂았네. 보시면 셧다운 발표하고 내리꽂고 16일, 이때 16일까지 오르다가 셧다운 끝나니까 더 반대로 갔어요. 그리고 트럼프 때, 이게 진짜 중요해요. 트럼프 때 2018년도 이때는 어떻냐, 시즌 종료하고 빅쇼트 나왔죠. 빅쇼트. 오히려 하락 추세 중에 한 번 더 내려꽂고, 이 반나절 동안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얘는 다시 올랐거든요. 다시 올랐다. 근데 통상 비트코인도 셧다운을 할 때 가격이 다소 통상치를 본다면 평균적으로는 약간 약세였다는 거죠. 이날도 무빙이 심했다. 그래서 정리, 무슨 말이냐, 일단 주식, 증시는 셧다운이 터지면 이미 선반영되거나 그때 흐름에 맞춰서 하방을 한다. 그리고 골드는 내렸을 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해칭 수단으로 가격이 올랐다. 달러는 반반이다. 비트코인은 셧다운이 터질 때 약세였다. 그래서 결론, 일단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돈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협상하는 게, 미국 같은 나라는요, 그냥 너 이거 법안해, 안 해, 상원과 하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진 않거든요. 오히려 연기가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해서 결렬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이슈 거시경제. 게다가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에버그란데가 뭐 이자를, 채무이자를 지급한다 만다, 이런 것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협상이 연기되거나 결렬되고 이게 악재로 받아들이고 에버그란데도 해결이 안 되면서 같이 터져버린다면, 현재 비트코인 차트에서 봤을 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차트는 안 좋아요. 차트는 좋지 않습니다. 어떤 지표를 봐도 지금 좋진 않아요. 적어도 좋으려면 얘는, 비트코인은요, 적어도 45,000불 45,000불을 넘기고 나서 지지받을 때까지는 비트코인, 저는 이 시장을 일단 이게 다시 불장이 오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빅쇼트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롱도 치고 숏도 치는 사람인데, 이거는 차트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45,000불. 그리고 제가 본 호가창이나 이런 걸 싹 다 거래소별로 보니까 45,000불에 지금 호가창에 허위 매도벽일 수 있지만 고래 매도벽이 제일 많아요. 지금 여기에 위에 호가창부터 아래 호가창까지 봤을 때 여기에 싹 다 깔려있어요. 여기가 싹 다 깔려있다. 45,000불이 45,000불부터 싹 깔려있다. 그럼 그 매도벽을 결국 뚫고 힘겹게 개미가 매수를 해야 가거나, 세력이 매도벽을 싹 빼고
아래에서 긁어버려야지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싹 다 45,000불 지시받고 갈 때까지 우리는 시장을, 비트코인 시장을 좋게 보면 안 된다. 무조건 이거 계속 쳐박는데, 제가 지난번에 비공개 영상 올렸죠. 계속 잡코인, 김치코인 홍보하는 유튜버 있다고. 단타용으로는 할 수 있지만 존버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여러분 시드가 박살나요. 이유는 물론 이더리움의 효과가 커지면서 오히려 JP모건이나 이런 보고서에 의해서 이더리움이 강세가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역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 역사에서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개박살 날 때는 현재까지도 이더리움도 같이 무너지면서 이더리움이 대장이잖아요. 알트코인이 약세였다. 자, 그냥 다 끌게요. 다 끌게요. 지금 5번이나 이 구간에 오면 얘가 미친듯이,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 여기만 올라 그러면 5번이나 말아 올렸어요. 5번이나 1시간 동안 말아 올렸다. 자, 체크되신 분들 77번 행운의 숫자 77번.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일단 5번 리테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5번 동안. 근데 이거를 개박살 낸다, 저점을. 그러면서 음봉이 꽉 차요.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 보냐? 바로 제가 본 차트, 조정대 프랙탈 구조적인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거예요. 이거의 축소판이 바로 이거예요. 자, 물론 똑같이 안 가겠죠, 세력이. 근데 만약에 똑같다면 고점이 총 5번이 나왔어요. 5번이. 그리고 저점을 형성하고 M파동을 그리고 상승했다. 그것에 저점까지 내려왔다, 하락이. 언제? 이 추세를 깨지고 여기서 비비다가 결국 못 말아 올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텀까지. 그리고 여기서 박스 코너를 비비고 만두 보여줬죠. 매수세 중간중간 터지면서. 근데 지금 구간이 언제냐? 바로 이 고점을 못 넘기니까 계속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다. 그러면 이 저점을 깨면 특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랐을 때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굉장히. 저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대응하는 투자자지 무지성으로 매수하진 않아요. 차라리 내리꽂은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존버하신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어차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이클을 거치고 나서 저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비트코인은 2억과 3억을 간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결국